파월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직접 했습니다. 증시가 현재 굉장히 높은 상황은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3번씩이나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 중 실업률 지표의 개선이 안 나온다면 경기 침체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임당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온더블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용력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최근 증시 다행히도 상방 추세로 좀 틀어주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재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주식시장에 대처를 해야 될지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가급적 현금 확보하세요. 곧 무시무시한 일이 터집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당장에 문제가 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큰 문제는 아니니까 우선 안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증시가 잘 상승할 때 익절 타이밍을 좀 정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익절 타이밍을 잡아보기 위한 그 시기에 대한 언급을 여러분께 해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증시는 연말까지는 상승이 기대되나 1월달 내년 1월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조심해봐야 될 만한 요소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연말까지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겠죠. 가장 핵심적인 이유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이유는 미국의 9월 18일 FOMC 상세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중요한 상세한 정말 이제 세세한 내용들 싹 다 빼고 중요한 부분들만 종합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번 FOMC에서 가장 중요하게 뽑아볼 키포인트는 고용지표의 둔화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고용시장이 위기다, 고용시장이 위태롭다라는 이야기를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까딱 잘못하면 폭락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걱정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미국의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직접 이런 발언했기 때문인데요. 고용지표가 당장에 경기 침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고용지표 위기가 분명히 존재하긴 하고 우리가 조심해봐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문제가 당장에 경기 침체를 만들 정도는 아니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고용위기로 인한 폭락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단 폭락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를 확인하고 하는 인하가 아닌 선제적인 조치임을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경제가 심각하고 정말 고용지표가 심각할 정도면 당장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이번 금리 인하가 선제적인 보험성 인하임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보험성 인하는 보통 지금 당장이 큰 문제는 아닌데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금리 인하를 하는 거야 라는 발언을 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습니다.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는 얘기고요. 사실 통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첫 번째 시작한 이후 경기 침체가 안 왔다. 1년 이내 경기 침체가 없으면 증시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금리 인하가 2024년도 작년도 9월 달에 왔단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 지금 딱 1년째 되는 날인데 경기 침체가 없다. 아직 경기 침체가 아니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것을 파월 의장이 이미 판단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지금부터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지속되니까 통계적으로 확률상 계속해서 상승 증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위기는 없어졌고 심지어 고용 위기가 없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는 지속되니까 증시는 계속해서 상방의 모습을 그려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경기가 정말 좋아져서 정말 긍정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유동성이 계속 풀리면서 올라가는 증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비슷한 시기를 따지면 2020년도 그 사건 이후로 유동성이 어마무시하게 풀렸었죠. 그때 당시하고 상당히 비슷하고 흡사한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서도 한 번 더 언급해 드릴 건데 9월에서 12월, 9월에 한 번 금리 인하 한번 했고요. 이제 두 번 정도 남았죠. 정확하게는 이 세 번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뒤 내년 1월부터 실업률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정의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실업률이 안 좋아질 것이다. 실업률이 안 좋아질 거란 얘기는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4.5%까지 실업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내년 1월부터는 이 올라가던 상승 추세이던 실업률이 다시 꺾여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고용시장이 개선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금리 인하로 고용 지표를 안정시키겠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3번 정도의 인하를 하면 우리 경제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괜찮아질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예상을 한 거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이 정말 진정될 수 있을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파월 의장이 예상대로 가면은 증시는 계속 상승할 거고요. 파월 의장이 예상치가 틀려버리게 되면 이때 고용지표 실업률 다시 계속 계속 꺾이고 다시 안정될 거라 예상했는데 실업률에 갑자기 치솟는 경제가 고용인차 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형태를 보이면 파월 의장의 예상치가 틀렸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악재가 좀 나올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기준을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내년 1월 달이죠. 이해되시죠?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이미 시중에 돈이 많고 자산시장의 상승을 경계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시중에 돈이 많다. 추가적인 지금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 좀 변화를 딱히 줄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더 많이 뿌리진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금리 인하 이후에 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그러니까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유동성을 풀 수 있을 만한 정책은 지금 내놓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추세 상승 정도만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돈이 많이 풀리고 있긴 한데 돈이 이미 많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이제 고평가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 공평가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금리 인하를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물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풀긴 하되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게 할 것 같은데 과도하게 풀지는 않을 거고 이런 상승보다는 추세 상승 정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어떤 증시랑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냐면 최근에 나왔던 7월달, 8월달 증시하고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전체적으로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도 비슷한 추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고용지표 둔화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소시킬 수 있는 미국 FOMC 상세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증시가 최악의 폭락은 없다라는 걸 이미 확인을 어느 정도 했고요. 그리고 유동성을 풀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시는 상승할 건데 엄청나게 많이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폭등은 아니고 바로 추세 상승 정도를 유지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최근 FOMC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월 달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만한 부분이 다시 한번 생겨나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기본적인 설명과 추가적으로 우리가 왜 1월인지까지 깊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신용잔고입니다. 신용잔고가 역대급 최고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아직 최고치를 넘어서진 못했는데요. 최고치를 향해서 최근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22조 8천억을 돌파한 시점이고요. 곧 25조까지 넘어설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신용잔고가 과거부터 20조 이상 올라가면 통계적으로 증시는 한 번씩 유동성 변곡점에서 이제 하방을 보여준 적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2021년도 11월 그리고 2023년도 4월, 2023년도 7월, 지금은 2024년도 6월. 제가 이 콤마를 잘못 찍었네요. 그죠? 이렇게 나눠서 2024년도 6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통계가 시장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상황은 지금 상황은 완전 같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변동성, 등락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인지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시기이고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예탁잔고가 많이 늘어나서 과거에 비해서 신용잔고가 늘어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긴 하지만 그걸 감안한다라고 해도 현재 나오고 있는 22조가 적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탁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직전 고점 자리 거의 부근까지 올라왔어요. 신용잔고에 비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많이 올랐는데요. 이건 나쁘지 않은 소식이긴 합니다. 이 예탁잔고가 올라오면 신용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와도 상당히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와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급락한다는 논점보다는 그래도 좀 일부 거품은 낄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신용잔고가 한국에만 낀 게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다 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용잔고가 나왔고 가격 자체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최근에 파월 의장이 FOMC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바로 고평가 언급을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파월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직접 했습니다. 9월 FOMC 이후 첫 연설에서 미국 주식에 대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직접 발언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했냐라고 하면 우리는 전반적인 금융 여건을 살펴보고 우리의 정책이 목표로 한 방향대로 금융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점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세하게 검토해보고 있다는 얘기죠. 항상 상황을 살펴보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지표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주식 가격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제 이야기 아니고요. 파월 의장이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깊게 신뢰하시고 보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물가하고 고용 두 가지의 책무 중에 고용 문제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진행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유동성을 풀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나올 과도한 증시 상승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증시가 현재 굉장히 높은 상황은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주식시장 가격 자체가 적정 주가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야기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시점은 고평가받은 상태가 맞습니다. 거품이 일부 꽤 껴있다라고 좀 현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고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증시 안 올라가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2020년도 당시에 그 사건 터진 이후에 유동성 풀릴 때도 증시 계속 고평가라고 하면서도 계속 올라갔거든요. 유동성, 돈이 풀리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증시를 밀려 올라가는 증시가 계속 나왔습니다. 2022년도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유동성이 감소하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파티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같이 취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안 취한 사람만 비정상이 되는 계속 다 같이 취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언젠간 우리가 노래가 꺼지면서 파티가 종료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파티가 진행될 동안은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적어도 내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상방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증시가 어느 정도 고점이라는 이유, 좀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이유는 세 번째, 워렌 버핏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 지표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고평가됐다, 과대평가되었다라고 지표가 가리키고 있는데요. 해당 지표가 그냥 높은 편도 아니고 2020년도 닷컴 버블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수준입니다. 미국 증시 가치를 평가하는 워렌 버핏 지표가 220%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최고치의 수준에 도달했는데요. 현재 수치는 장기 평균보다 68.63% 높으며 이는 평균보다 약 2.2 표준 편차 위에 있는 수준입니다. 상당히 그냥 높은 편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를 주식이 GDP 대비 강하게 과대평가된 것 신호로 보고 있다. 과거 닷컴 버블과는 분명히 다른 상황이고요. 그래서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는 건 알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해당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고평가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시가 계속해서 상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조건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느껴지죠. 줄을 잘 타야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하필 왜? 그래, 고평가된 건 어느 정도 알겠다. 이건 인정하실 거예요. 그죠? 이걸 뭐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미국 FMC 파월 의장이 중앙은행 총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죠?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필 그걸 알겠는데 유동성 풀리면서 그래도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러는 조심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 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용지표 문제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9월 FOMC에서 당장의 고용지표는 문제가 없어 라고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거거든요. 지금 선제적인 조치라고 이야기할 만큼 당장의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미국 파월 의장이 더 잘 알고 있겠죠. 그죠? 뭐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구나라고 판단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상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당장 고용지표 큰 문제가 아니구나. 그 문제를 제거해줬기 때문에 증시가 잘 상승이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파월 의장의 예상치가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미국 중앙은행 총재라고 하더라도 뭐 지금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지언정 미래에 대한 예상치는 틀릴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건 실업률 지표, 저희 고용 지표가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4.5%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내년도 1월부터 다시 개선될 가능성, 다시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고용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파월 의장의 그러니까 예상치일 뿐이죠. 정확하게 말해서는. 그죠? 근데 이거에 진짜 진정이 될 수 있을지 아닐지는 그때 가봐야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만약에 이 예상치가 틀린다면 정말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더 큰 문제가 벌어지면서 실업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온다면 예상보다 안 좋은 경기 상황에서 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악재와 함께 폭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시기를 조심해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년도 특히나 1월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침 12월 달에는 통계적으로 산타랠리라고 해서 미국 증시가 올라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증시 속에서 현금 비중을 잘 올려주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 금리 인하를 3번씩이나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 중 실업률 지표의 개선이 안 나온다면 경기 침체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 왜 자꾸 이것만으로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왜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냐면 트럼프 때문입니다. 이놈은 트럼프가 계속해서 미국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라고 하면 최근에 바로 셧다운을 시키려고 계속해서 트럼프가 시장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뭐냐라고 하면 매년 미국은요 1년마다 예산안을 배정하죠. 뭐 2026년도엔 돈을 어떻게 쓸 거야. 뭐 이런 예산안을 이렇게 결정하고 그 예산을 시행하는데요. 이 예산안은 1년에 한 번씩 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최근에 갈등을 통해서 적어도 10월부터는 시작되게 되거든요. 보통 미국의 회계년도 시작은, 한국의 회계년도 시작은 보통 1월달, 12월에 종료되고 1월달이 보통 시작하죠. 이게 보통이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애초에 회계년도 기준이 10월달이에요. 그래서 매년 10월달 전까지 10월달 전까지 예산안이 확정이 돼서 그게 집행이 돼야 10월 1일부터 돈을 쓰면서 정상적으로 국가가 운영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산안이라는 게 보통 공무원들 월급 나가고 그런 겁니다.
정책도 좀 진행이 되고, 근데 이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서 심지어 임시 예산안도 통과를 못하고 현재 계속해서 보류된 상태예요. 그래서 예산안을 두고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공화당은 보조금을 더 많이 줄이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민주당은 바이든 정권 당시 약속한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적어도 지금 10월 전까지는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의회에서 상원, 하원 다 통과하려면 적어도 한 이틀 정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9일에서 30일 상원,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공화당 당원들한테 그냥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셧다운 시켜버리자.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보통 미국 의회는 휴회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9일, 30일 안으로 바로바로 딱딱 진행하면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오지 말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거의 셧다운은 확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셧다운이 진행될 시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의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휴직자들이 생기고 이제 이런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고용시장에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장난질을 2025년도 5월달, 6월달 그때 당시도 한 번 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 이제 실업률 자체가 고용지표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공공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들을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을 또 한 번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라고 하더라도 만약 공화당에 좀 유리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보조금을 많이 줄이려는 지금 이제 혹은 일자리 보조금 이런 자금들 정책 자금을 많이 줄이려는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가장 축소하려고 하는 게 헬스케어고 보건 분야거든요. 이 해당 분야에 있는 이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면서 해당 종사자들 이 공무원들이 조금씩 더 많이 잘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있었던 걸 똑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셧다운을 통해서 고용지표에 개입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공공일자리를 많이 줄이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고용지표가 과연 이제 파월 의장이 원하는 대로 12월까지는 안 좋아지다가 그 이후부터 개선이 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 지금 계속 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들죠. 왜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공무원들을 자르고 고용지표가 안 좋아지길 원할까? 이유가 뭐냐면 이 일자리 고용지표가 더 많이 안 좋아져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 트럼프가 임명한 새로운 연방준비원회 이사의 발언만 보더라도 더 많은 금리 인하를 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스티븐 미란이라는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해서 연방준비위원회에 꽂아넣은 인물이죠. 해당 인물이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미란은 적절한 연방금리가 현재 수준보다 2%포인트 낮은 2%대 중반이어야 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연준의 고용 목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에서 훨씬 더 많이 내려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한 거죠. 더 많이 수차례 금리를 많이 내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중립금리가 3%대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은 2% 중반대 2.5%라고 치면 2.5% 정도라고 치면 여기까지 더 많이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더 많은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고용에 대한 위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셧다운 자체로 증시가 급락하진 않거든요. 항상 이제 통계적으로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2주 이상 지속되고 그런 게 아니면 이것만으로 증시가 급락하고 폭락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고용지표가 좀 흔들릴 수 있고 공공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공공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고용지표, 연방준비위원회 목표치가 조금 어그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더 많이 내려서 재정적자, 지금 미국의 단기 채권이 많이 늘어나면서 채권에 대한 이자
이자가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일단 당장의 증시는 좋은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1월달 전까지 현금 비중 한 30% 정도는 최소 못해도 만들어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여기 1월달 돼도 별일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증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때 너무 신나서 우리가 아무런 악재가 없고 계속해서 증시 상승할 거야. 막상 증시 계속 상승하면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나 12월 달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산타랠리니까요. 그죠? 근데 30% 비중 정도는 만들어둬야 될 만큼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천천히 그러니까 급하게 돈을 마련하시라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9월달 거의 끝났죠. 10월달 명절 끼면 얼마 안 남습니다. 11월달, 12월달까지 천천히 올라가는 증시 속에서 분할 매도 잘 하시면서 현금은 못해도 30% 정도 마련해 두시고요. 1월달에 별일 없으면 다시 투자하면 되잖아요. 뭐 전략 매도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 30% 정도 비중을 가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공략에 좋은 종목을 이어가시면 마침 매년 1월달은 리밸런싱 시기입니다. 증시의 포트폴리오 다른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도 나눠져서 안 그래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야 될 만한 시기도 다가오니까요. 현금 어느 정도 30% 정도야 만들어두고 가는 것은 여러분들께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항상 잘 지켜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시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에 뭐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추세를 유지해준다고 봅니다. 미국 증시 기준에서 보더라도 증시는 큰 하락보다는 이 박스권을 어느 정도 유지해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락기를 해도 여기 박스권 안쪽에서 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한국 증시 기준에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한국 증시가 최근에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증시 기준에서 봤을 때에도 이렇게 가파른 증시가 계속되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방 추세는 유지해 줄 거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받고 떨어지더라도 큰 추세선 자리는 유지해 주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유지해 주면 상방 추세를 유지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너무 겁내시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큰 그림을 보시면서 베팅을 하시고 이어가시면 좋은 수익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목은 너무 이건 뭐 사실상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검을 벗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뭐 하나라도 남는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내용을 준비한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시청하실 때마다 매번 제가 심사임당 채널에서 다양한 이야기 전달해 드릴 때마다 뭐 하나라도 남는 여러분들께서 뭐 하나라도 얻어갈 게 있는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노력해 보고 있으니까요. 매번 영상 시청하시면서 유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다가 이건 좀 잘못됐는데 라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내용에 오류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과감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을 제작할 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증시 잘 상승하면 좋은 수익 낼 수 있으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확실히 잘 가져가면서 좋은 종목들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임당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온더블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용력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두 번째로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엄청난 호재성 뉴스들이 연속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정말 호재성 뉴스가 도래하면서 강력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들고 계시는 분들 축하드린다라는 설명 좀 드리고요. 그런데 시장에서 변수가 좀 생겼습니다. 저는 결국 뭐 분할 매도를 하면서도 적어도 내년도 2026년도 1분기 즉 뭐 2월달 내년도 2월달 3월달 정도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변수에 대한 부분을 브리핑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엄청난 호재성 뉴스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삼성전자가 신고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이유, 이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정확하게 상승 명분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11월 달을 조심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달에 도대체 뭐 어떤 무언가가 있길래 조심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영상 시청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대응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제가 생각하는 대응책도 마련해 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설명드리지만 삼성전자와 관련된 영상 할 때마다 한 번 더 강조해 드리지만 우리는 주식시장에 100%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어떻게 다 예측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에는 결국에는 뭐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 파는 정도가 사실 한계예요. 우리가 최고점, 최저점에서 사고 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영상들을 시청하고 저도 뭐 이렇게 찍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마냥 올라가기만을 바라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항상 여러분들께서 정말 최소한의 대응이라도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납득 가능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영상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뭐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도 삼성전자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전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전고점을 정확히 뚫어주면서 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수혜입니다. 삼성전자는 다들 알고 있다시피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요. 한국 증시의 유동성,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빼놓지 않고 올라갑니다. 물론 상승폭, 이 하락폭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중요한 건 증시가 상승할 때는 함께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함께 하락하고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번 금리 인하를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과거부터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한국도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준에서 가져왔는데 금리 인하가 시작된 다음부터 현재 증시는 항상 1년 전후로 보통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냥 올라간 것도 아니고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실제 2001년도 1월달 이후 15개월 만에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2007년도 9월 이후 8개월 만에 신고가, 2019년도 7월 이후 지금 이제 7개월 만에 신고가, 2024년도 9개월은 현재 1년을 조금 넘어서서 플러스 알파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죠. 실제 보시면 15개월 만에 신고가를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들, 그리고 8개월 만에 역시나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들 보이시죠? 그리고 7개월 만에 직전 고점을 역시나 넘어서는 모습들, 여러분들께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좀 오래되긴 했죠. 직전 고점도 좀 멀긴 합니다. 최근에 우여곡절을 겪어서. 하지만 중요한 건 금리 인하 이후에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를 잡기 시작했고요. 실제 이때 많이 강조해드렸었죠. 여러분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삼성전자 희망 좀 있다. 적어도 한 7만 원짜리까지는 보이고 상황에 따라서 더 큰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다 설명드렸었는데 실제 직전 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보다는 조금 더 걸리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뭐 위기가 최근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직전 고점 부근까지 금리 인하 분위기와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증시 경제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래서 항상 유동성이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주식이라고 강조해드렸고 이제 그런 현상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직전 고점 부근까지 통계적으로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이죠. 근데 그냥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진 않습니다. 호재성 뉴스가 분명해야겠죠. 몇 가지 호재성 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모리 부활 시그널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란 뭐 범용 반도체도 있겠지만 특히나 중요한 게 HBM 반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HBM3E 12단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죠. 삼성전자가 5세대 고대형 메모리
메모리를 12단의 제품을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고 그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초기 공급 계약을 약 1만 개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라는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알파 경제에서 보통 다루면 이것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겠지만 JP모건부터 시작해서 한국경제신문이 직접 다뤘기 때문에 신뢰도가 꽤나 높다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지난해 2월 HBM3 12단을 개발을 완료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개발한 HBM3하고 지금 HBM3는 완전 다르죠. 반도체 근본적인 설계부터 다시 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개선을 시켰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여기까지 기대합니다. HBM 기술력이 상당 부분 되찾을 만큼 6세대 HBM4 지금 현재 개발 납품 경쟁에도 굉장히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좀 보긴 어렵다라고 봐요. 현실적인 호재성 뉴스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인식할 수 있으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이건 너무 희망적인 분석이고요. 이러합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점이 1만 개 HBM 초기 물량 공급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근데 이 물량 자체가 정말 작은 물량이에요. 정말 이 물량 자체가 계약 체결했다고 해서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다시피 이제 SK 하이닉스가 초기 계약할 때 1만 개 먼저 계약하고 나머지 물량 넘기고 계약 계속 늘려가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애초에 대량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러니까 1만 개 초기 물량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좀 완벽하게 완성된 기술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엔비디아를 통과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해볼 수 있냐라고 하면 엔비디아와 서서히 손발을 맞춰 나가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가 주가가 안 올라가냐? 아닙니다. 올라갈 만한 이유는 명분은 명확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줬다면 저는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냐면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빅테크가 설계하는 추론용 AI 반도체 정도에는 공급 가능한 정도의 테스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엔비디아가 워낙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이 열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하게 요구하거든요. 왜냐면 얘네는 엔비디아가 만드는 이 GPU, AI 과속기 같은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추론용으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학습용으로도 많이 사용돼서 굉장히 고퀄리티, 하이 스펙을 자랑합니다. 이 하이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HBM이 필요하고요. 많은 HBM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발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열을 낮춰야 되는데 이 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고성능을 내야 되다 보니까 열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엔비디아의 성능을 완벽하게 이제 입맛에 맞추진 못했겠지만 그래도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일부 통과했다는 것은 이 발열 문제를 꽤나 해소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추론용 정도에는 들어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뭐 구글 TPU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픈 AI에 들어가는 지금 이제 HBM부터 시작해서 뭐 테슬라에 들어가는 HBM 이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선이 충분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엔비디아의 완벽한 점유율을 가져가는 건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커지고 있는 추론용 정확히 자체 AI 반도체 시장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설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여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성장이 삼성전자의 주가 직전 고점까지 끌어올릴 만한 명분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 바로 범용 반도체 판매량 증가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사실 이게 최근 상승 동력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면 범용 반도체라는 거는 HBM, AI에 들어가는 거 말고요. 물론 AI 데이터 센터에도 범용 반도체가 필요하긴 하지만 일부고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클라우드 있잖아요. 우리가 AI 시대가 오기 전까지 클라우드, 우리가 핸드폰에 저장하면 핸드폰에 저장되지만 인터넷에도 넷상에도 자동으로 저장되거나 혹은 우리가 뭐 보통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파일을 저장한다든가 이럴 때 보통 우리가 컴퓨터에도 저장하지만 넷상에도 저장할 수 있잖아요. 요게 이제 보통 클라우드인데요. 이런 클라우드, 이 다양하게 활용하는 이런 클라우드에 유튜브 동영상 올라간 것도 다 사실상 클라우드에 올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클라우드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의 AI 데이터 센터 말고요. 기존의 데이터 센터들이 있었는데요. 이 기존의 데이터 센터들의 범용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어요. 기본적인 반도체들이죠.
뭐 기본 우리가 컴퓨터에도 사용하지만 기본 데이터 센터에도 사용하는 반도체들이었는데 이런 반도체 판매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에게는 굉장히 큰 수혜거든요. 왜? 삼성전자는 아직 HBM에 대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높다기보다는 범용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꽤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범용 반도체를 더 많이 주력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거야. 더 많이 판매해서. 이해되셨죠? 이 반도체가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호재성 뉴스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특히나 이게 내년도까지 범용 반도체가 잘 팔릴 거라고 보냐면 요런 이유에서입니다. 바로 주요 메모리 기업들 뭐 마이크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HBM에 투자하기에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엄청난 수요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 길게 되면 보통 8년도까지 대세 상승 반도체 교체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시기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10년 만이죠. 10년 만에 다시 노후화된 이 반도체가 교체될 만한 시기가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범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AI 반도체 말고요. AI 반도체는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반도체 데이터 센터고요.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센터요. 기존의 클라우드용으로 많이 사용됐었던 이런 데이터 센터들에서 엄청난 수요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범용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많은 구매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요 메모리 기업들은 범용 반도체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거죠. HBM 투자하기에 바쁜 겁니다. 고대역 AI 들어가는 반도체 투자하기에 바쁜 거죠. 심지어는 이 수요가 생겼다고 해서 해당 시장에 범용 반도체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생산시설 더 짓고 하기에는 중국의 추격에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겠죠. 중국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어떻게든 자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까딱 잘못해서 나중에 메모리 반도체로 중국하고 경쟁하면 가격 단가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 회수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용 반도체 장비 도입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산량을 맞춰서 늘리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주문 많이 들어오는데 공장을 돌려서 더 많이 공장을 지어가지고 돌릴 생각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은 굉장히 제한됐고요.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서 내년까지 반도체 가격 상승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메모리, 낸드 플래시 같은 반도체들이 막 10%, 20%, 많게는 30%까지 가격 인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런 현상이 앞서 보셨던 위에 따른 이유로 그러니까 HBM 투자하기 바쁘니까 그리고 중국의 추격 때문에 함부로 범용 반도체 장비 또 만들어가지고 공장 지어서 더 생산량 늘리기는 부담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내년까지 지속될 거라고 예상이 되다 보니까 비교적 범용 반도체 비중이 매출의 범용 반도체 비중의 높은 삼성전자의 이익이 급속도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덕분에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또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호재성 뉴스가 내년까지 지속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잠깐 있다 끝나는 이슈가 아니라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을 만한 이슈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해되셨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긍정적인 스마트폰 판매인데요. 이게 뭔 상관이야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판매의 이윤 자체가 그렇게 규모 자체가 큰 건 아니니까요. 무시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만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그죠? 근데 이 스마트폰 판매가 단순히 스마트폰 판매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운드리 실적 개선까지 이뤄낼 예정인데요. 이제 2분기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의 수출하량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19%, 애플이 16%, 샤오미가 15%인데요. 2분기 주요 스마트폰 이 기준이니까 지금 최근이죠. 4월 달에서 6월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폰이 잘 팔리고 있죠. 여기다가 9월 달에 출시한 갤럭시 Z, 갤럭시 S, Z 플립
폴립 7 등 역대 폴더블 사전 예약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판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폰의 판매량도 좀 무섭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론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조금 살짝 끊기긴 했지만 중요한 건 삼성의 핸드폰이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AI와 폴더블의 성공으로 삼성전자 판매량, 이 핸드폰 판매량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증가했던 이 판매량이 반도체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바로 엑시노스 다음 버전의 핸드폰에 엑시노스 2600을 탑재시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엑시노스 2600이 자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설계한 AP의 반도체 칩이에요. 정확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폰에 전부 다 들어간 건 아니고요. 2026년도 1월 달에 나오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중 기본형과 그리고 슬림 모델 등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하이 퀄리티 모델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퀄컴 걸 탑재시키는데요. 확실히 자체적인 설계, 자체적인 생산을 진행하는 엑시노스 2600을 탑재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파운드리 실적 적자를 꽤나 많이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이번 상반기만 하더라도 8조에서 9조가량의 AP칩 반도체를 퀄컴으로부터 구매했었거든요. 이거에 절반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땡큐입니까? 그죠? 엄청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거고 그게 단순하게 그냥 스마트폰에서 어느 정도 만회되는 게 아니라 우리 파운드리 실적이 굉장히 적자가 만회가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이게 성공하면 2나노를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AI 반도체 수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긍정적인 상황이라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였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호재성 뉴스들이 넘쳐나면서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왜 하필 11월을 조심해봐야 되냐 의문이 들죠.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바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삼성의 지배구조에 악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현재 구조는 삼성생명이 8.5%의 삼성전자 지분을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삼성그룹 가족들이 삼성물산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물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생명을 보유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총 다 해서 지금 이제 이 지배 구조를 완성하는 구조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사실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죠. 계속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8.5%에 대한 지분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새로운 논란이 생겼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2020년도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한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그냥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 기준을 우리나라만의 회계 기준을 쓰지 말고 우리가 전 세계에 통용된 국제 회계 기준을 사용하자라고 2020년도부터 국가가 결정을 냈습니다. 실제 이게 과거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미국에 상장하는 기업이 중국의 회계 방식을 사용하면서 회계 장난질을 치면서 분식 회계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국제 회계 기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결국 한국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 바꾸게 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게 만들어진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처리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이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8.5%, 6%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잖아요. 이 지분을 살 때 도대체 어떤 돈으로 샀나라고 봤더니 자체적으로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삼성생명이 이 계약자들이 있습니다. 보험 상품이라든가 다양한 금융 상품을 팔았겠죠. 유배당 계약자에게 유배당이라는 건 중간중간 배당을 줘야 되는 계약이라는 겁니다. 유배당 계약자에게 받은 돈으로 매수한 주식은 주식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 유배당이라는 것은 계약자들에게 일부분 계속 돈을 돌려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유배당 계약자에게 받은 돈으로 매수한 정확히 자산이라고 하죠. 이 자산은
부채로 이렇게 지금 인지합니다. 왜? 돌려줘야 되는 돈이니까. 그죠? 물론 뭐 이미 굉장히 오래된 계약이기 때문에 돌려줄 돈을 다 돌려주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이걸 돈을 더 돌려줄 필요는 없어요. 이미 다 배당을 해줬습니다. 돈을 나눠주긴 했는데 일단 처음에 매수 자체가 애초에 유배당 계약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했기 때문에 회계장부상으로 부채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의 지분 약 8.5%를 계산하면 못해도 25조에서 30조 그 이상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면서 뭐 35조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부채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회계 처리로 했을 때 삼성생명이 부채로 인식되는 겁니다. 25조 30조의 부채가 없다가 생겨나게 되면 이게 심지어 자산에서 지금 유동자산에서 심지어는 부채로 인식되게 되면 삼성생명의 재무 구조가 박살나잖아요. 그럼 회계등급 막 강등되고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회계 기준을 통해서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언제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최근 들어서 이 회계 기준원이 11월에 이런 새로운 의견, 그러니까 국제회계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부채로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20조, 30조 되는 거. 이런 의견을 담은 적용 의견서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는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의문인 게, 이거, 분명히 2020년도에 기준을 정해놓고 지금에 와서 뒷북 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지 봤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2022년도 당시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회계기준원이 함께 다 참여해서 질의 연석회의를 거쳤고요. 이 연석회의를 거쳐서 이건 그래도 삼성전자는 좀 예외로 봐주자라고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결정을 내려놓고 갑자기 정권이 바뀌자 회계기준원이 얼굴을 싹 바꾸고 이에 따른 의견, 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실제 똑같은 기관이긴 한데요. 이 똑같은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2022년도 이후에 지금 현재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싹 다 물러났고요. 새롭게 임명이 됐고요. 심지어는 최근 2025년도 이번 연도 6월달 이후 정확하게는 정권이 바뀐 이후에 이 3개의 기관 중에서 2개의 기관에 지금 현재 새롭게 임명이 됐습니다. 그 임명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정권의 색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옛날에 2022년도에 결론 낸 걸 가지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번복하는 사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해당 의견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이걸 뭐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현재 2022년도 이후에 새롭게 임명된 인물들이 왜 임명됐겠습니까? 그죠? 괴롭히려고 임명이 됐겠죠.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괴롭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정부는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겠죠. 이거 말 안 들으면 계속해서 괴롭히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무슨 소리 이해되시죠? 최근에 현 정부에서 뭐 150조 정도의 펀드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투자를 열심히 하겠다. 지금 시장에 마중물을 좀 마련하겠다. 투자 자금들을 마련하겠다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기업들 입장에선 무슨 자기네들이 직접 투자하고 싶지 무슨 펀드를 조성해서 돈을 넣고 싶겠습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걸 내 돈이 남지도 않고 제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걸 뭐하러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낼 수밖에 없는 명분을 아마 만들어내기 위함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가장 현실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삼성전자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이런 사실은 그런 제 바람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법적 구속력이 없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닐 거란 말이죠. 계속해서 이걸 물고 늘어지면서 괴롭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11월 달부터 초석을 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달부터는 슬슬 조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금 좀 열받는 건 삼성전자 조금 이제 막 기지개 켜려고 하는데 초를 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냥 투자자로서는 그렇습니다. 뭐 이게 어떤 이유에 거서가 어떤 대의 명분이 있건 그건 전 잘 모르겠고요. 삼성전자의 주가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지금 현재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자리에서는 11월 달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의 타이밍에 맞춰서 주가는 계속 그 전까지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분할 매도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요. 삼성전자 매매 전략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동성 공급과 다양한 기대감에 상승할 수 있는 통계상 고점 자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기록할 만한 자리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워낙에 사이클이 강력하니까 올라갈 수 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타이밍이 계속해서 잘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11월 달에는 악재가 나온 거죠. 그래서 11월 전까지 보유 주식의 한 절반 정도까지만 천천히 분할 매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주식에 전략 매도보다는 분할 매도가 좋아 보이고요. 11월 악재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을 어떻게 할지를 예상이 안 되거든요. 뭐 처음 있는 일이니까 정권이 그리고 얼마나 압박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악재에 대한 주가 반응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매집을 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집을 할지 아니면 그냥 보유한 만큼만 계속해서 보유할지를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내년도 1분기까지 계속 홀딩 하신 분할 매도 하면서 남은 비중을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드렸던 전략 일단 취소하고 4분기 재매집 전략까지도 전에 말씀드린 적인데 이것도 취소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1월까지는 보유하고 계신 거의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지켜보고 주가 반응 살펴보고 괜찮으면 추가적으로 다시 매집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삼성전자를 지켜보실 때는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항상 가져다 줬던 우리나라 대표 국민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럴 때 좀 계속해서 힘들수록 응원해 줘야겠죠? 응원해 주면서 긍정적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삼성전자와 관련된 제 이야기 준비해 봤고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 이야기가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저는 이제 만족하실 만한 부분들도 뭐 여러분 의견과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 하나라도 남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항상 좋게 봐주시고 우리 심사임당 채널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준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잘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번 영상 삼성전자와 관련된 영상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임당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온더블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용력입니다. 여러분들께 세 번째로 답변 드릴 내용은 한 달 뒤 주도주 싹 바뀐다. 현금이 있다면 로봇 2주식부터 사라라는 내용으로 로봇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은 있긴 한데 새롭게 편입할 주식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섹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제가 과거부터 추천드렸던 로보티즈부터 시작해서 최근 한 달 전에는 스맥이라는 종목을 제시해드려서 이미 50% 뭐 큰 종목 100%까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종목을 건드려야 될지 여러분들께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막 상용화하는 단계라서 이 대장주권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새로운 급등주들이 또 나올 거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거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진행이 됐을 때 부품, 납품이 지금 이제 급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종목도 다음 상용화를 준비하는 기업들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상용화에 가장 가까운지 그들 중에서 대장주격 종목이 될 가능성의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로봇 관심 종목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 오토웨버고요. 두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여러분들께 두 가지 종목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현대 오토웨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현대 그룹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현대 그룹에서 지금 현재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을 인수합병해서 새롭게 로봇 양산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양산이 진행이 됐을 때 옆에서 이 로봇 제품을 공급해주고
정확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로부터 로봇을 받아서 고객사한테 인도해주고 이 로봇이 문제가 생겼을 때 AS 해주고 부품을 바꿔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 오토에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현대 모비스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현대 계열사에 이제 현대차가 있으면 현대 모비스 그리고 현대에 관련된 부품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그래서 현대그룹이 전체적으로 이제 로봇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함께 기대감에 따라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주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50억 달러 7조 원을 들여서 최근에 미국에 로봇 생산 공장을 세우겠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공장 설립 시기와 장소, 생산 품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왜 그런 거냐면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아마 공장을 짓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상장을 안 했으니까 조달된 자금이 얼마인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지가 나오지 않은 건데 이제 곧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에 대한 준비가 척척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각이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저 말씀드리면 공개되진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사족 보행 로봇 스폭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미국에 투자 발표할 때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로봇 생산 양산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로봇 기업들 중에는 저는 이제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산에 있어서는. 자,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돈이 조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예측치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얼마가 어느 정도 어떻게 투자했다 구체적인 이야기 안 나온 게 돈이 안 됐다라고 설명드리죠. 이제 막 돈을 조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현대가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진행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인베스터 데이라는 걸 열었어요. 인베스터 데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기업 홍보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상이 누구였느냐? 국내외 기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신용평가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기관 투자자 대상 인베스터 데이를 보스턴 현지에서 개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지금 현재 본지가 입수한 주요 일정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대략적으로 여기 이미 지났죠, 그죠? 이건 9월달 내용입니다.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일정이며 지금 현재 조지아 서베너를 시작으로 뉴욕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고 보스턴에 위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본사를 결합하는 게 주요 골자라고 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만들었었던 현대차 공장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자동화의 굉장히 끝장판 첨단 기술이 많이 들어간 지금 자동차 생산 공장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방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누구를 데리고 바로 기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신규 상장 준비하려고 현재 투자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이제 거의 여기 가서 뭐 하겠습니까? 거의 접대 수준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불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말부터 기대되는 현대차 그룹의 양적 성장 사이클, 미국, 유럽, 인도 증소를 앞두고 아틀라스2의 현장 투입, 중장기 주가 랠리의 핵심 촉매로 작용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 공장을 세우는데 공장에 사람이 아니라 로봇들이 투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파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제 노란봉투법까지 해서 다양한 노동법들이 강화되자 기업들은 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쓰는 게 리스크가 증가했고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용 드나 저희 로봇 도입 초기 비용 드나 이제 거기라고 판단되는 순간부터 굳이 사람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쓰는 것과 기계를 쓰는 게 만약에 비용이 같다면 기계를 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상 기계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하고요. 심지어 기계는 고장나면 그냥 바꾸면 되니까요. 그죠?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로봇으로 돌아서려는 모습들, 특히나 자동차 기업들이 직접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도 빠르게 투자 자금을 모아서 지금 이제 공장을 지으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열심히 추진하느냐. 물론 로봇 투자 자금을 조달하려는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저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좀 강력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과거부터 말씀드렸던 이 지배구조 개편 때문이에요. 대주주가 뭐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현대차 그룹은 순환 출자 구조죠. 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차, 현재 글로비스, 기아차까지 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지분을 들고 있는 이런 관계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 중심이 되든 결국에는 하나 이제 대주주가 결국에는 뭐 현대 모비스가 됐든 뭐 현대 제철이 됐든 뭐 현대 제철로서도 뭐 지금 이제 순환 출자 구조를 끊고 정의선 회장이 지금 현재 지주회사를 만드는 게 가능한 구조가 이론상을 나오더라고요. 현대 글로비스도 그렇고 현대 모비스도 그렇고 현대 제철도 그렇고 어떤 회사가 되든 결국에는 순환 출자 구조를 끊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걸 하는데 돈이 든다는 거죠. 어마무시한 돈이 듭니다. 현대 모비스, 앞서 말씀드린 현대 모비스하고 현대 글로비스 못하네요. 현대 제철 등 어떤 기업이 중심으로 순환 출자 구조를 들어가는 자금이 뭐 세금 떼고만 봐도 4조, 10조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좀 세금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로봇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굉장히 비싸게 성장시켜야 적어도 몇십조 가량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적어도 한 30조, 지금 40조, 50조까지는 성공시켜야 정의성 회장이 생각하는 지배구조 완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로봇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돈이 매출이 나와야 돼요. 이 기업이 제대로 상장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돈을 일단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자 회사가 뭐 평가를 잘 받는들 얼마나 잘 받겠습니까? 뭐 지금 투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잘 상장하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주가 상태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죠. 그리고 고평가 논란이 계속 시달립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적어도 뭐 연도별 흑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분기별 흑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본격적인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원하는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든 현대차 공장에 투입을 시키고 그를 통해서 흑자 전환을 시키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로봇을 지금 유통하고 유지 보수 AS 사업까지 하는 현대 오토에버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근데 이게 의지가 많이 느껴지는 게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현대 오토에버에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직접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로봇 기업들이 성장할 때 뭐 물론 뭐 상장에서도 이익을 보겠지만 현대 오토에버도 직접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편이거든요. 많이 들고 있으면서 이 기업이 성장했을 때 자연스럽게 주식을 일부 팔아서 자신의 지배 구조를 완성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근에 그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여기에도 좀 참여했죠. 현대차 그룹이 미국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 유상증자를 단행했는데 뭐 일반 개인 주주들한테는 기회는 없었고요. 전부 다 정의선 회장부터 현대 글로비스, 소프트뱅크,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인데 일단 현대그룹하고 정의선 회장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규모는 약 9억 7천만 달러, 1조 3천억 원으로 앞서 단행한 세 차례 유상증자를 합친 총액보다 많습니다. 이게 두 가지 역할을 좀 할 수 있어요. 일단 기존의 가치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끌어올리는 이제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가치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상장하기 전에 증명할 수도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정의선 회장이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현재 더 많이 상장했을 때 이익을 남길 수 있겠죠. 정의선 회장이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이제 지분을 받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장을 하면 대박을 치겠죠. 뭐 보통 이제 추측하는 것들이 이제 아직 뭐 기업의 실적이 나오진 않다 보니까 명확한 밸류에이션이 측정이 쉽지 않긴 합니다. 다만 뭐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아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셨겠죠. 근데 보시면 뭐 대략적으로 언론들에서 이제 추측하는 바는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로봇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가 최대 30조 원에 달한다고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실제 30조 원의 기업 가치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한다면 정의성 회장의 그룹에 지금 현재 정의성 회장의 고민이 단변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상장 회사라서 기업 가치는 이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에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투자 자금을 유치할 때마다 거의 뭐 1년 반 사이에 뭐 10배, 20배 막 이렇게 기업 가치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또한 기업 가치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을 증명한 게 중요하겠죠. 실적을 증명할 만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차 그룹 계열사라서 사실상 이제 로봇을 투입할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현대 오토웨버라는 기업도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신규 사업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유통, 유지보수 AS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수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현대그룹에서 직접적으로 로봇 계열에서 수익을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아마 이 기업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도 매력적인 자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정의선 회장이 지분이 직접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정의선 회장이 한 7%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해당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도 너무나 좋은 겁니다. 지배구조상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건 현대차 그룹 계열사 중에서 몇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당장에 움직였을 때도 상관없는 굉장히 더 많이 올라가도 상관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웨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을 생각해 봤을 때 현대오토웨버를 빼놓지 않고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직 상장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죠? 상장 기업이 아니라서 거래할 수 없으니까 현대오토웨버가 직접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주가 상태가 굉장히 좀 저평가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굉장히 심플하게 좀 설명드리면 현대오토웨버가 최근 자동차 그래도 현대그룹주 자체가 자동차 사이클에 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최근 이제 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세 15%가 결정이 됐는데 아직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협상을 뭐 열심히 진행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비교적 주가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저평가받는 구간에 오히려 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업 가치가 뭐 적절한 수준으로 더 내려오면 우리가 더 많이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오히려 지금 현재 현대오토웨버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협상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결국 길어지더라도 협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자리에서 사보시면 매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에 사시기보다는 한두 달 걸쳐서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어차피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당장에 상장하고 이럴 거 아니니까요. 아마 상장은 내년도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매집해서 내년도에 수익 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찐 로봇 수혜주 현대오토웨버를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아마 이런 주식들 위주로 새롭게 상용화하는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대장주권 종목들이 결국 바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로봇 기업들 중에는 돈 제대로 버는 기업이 없잖아요. 돈 제대로 로봇 사업을 통해서 버는 기업들이 하나씩 등장하면 이런 종목들 위주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다들 알고 계신 종목이죠. 삼성이 인수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라 뭐 삼성 로보틱스라고 이름을 바꿔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을 기업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최근 들어서 상용화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국내 기관하고 국내 한국로봇산업진흥원하고 올해 휴머노이드 실증사업 지원 대상으로 과제를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기업이 있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항공, 의료 분야에서 로봇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의료 분야는 로봇 수술도 될 수 있겠고요. 뭐 지금 이제 환자분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로봇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로봇 수술 쪽이 좀 많이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긴 합니다.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의료 쪽 그리고 항공 쪽도 굉장히 많이 매력적이죠. 항공 이제 부품들을 만드는 게 작업 자체가 워낙에 이제 앞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자동차 부품들도 그렇고요. 워낙에 거대하고 로봇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항공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뭐 지금 이제 처음엔 제조라든가 수술부터 시작하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죠. 직접적으로 이제 B2C를 할 수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로봇까지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데이터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상 이제 기업들이 나는 데이터를 쌓고 싶고 내가 그 병원에 제품을 납품하고 싶은데 사실 이거 상상하면서 사실 서비스를 준비할 수 없잖아요. 현장에 투입해보고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테스트해보고 그 테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쌓여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로봇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규제들 때문에 사실 이런 걸 테스트하기가 어려워요. 병원하고 뭐 기업하고 협약을 맺었다라고 해도 의료법으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준 거다라고 간단하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전에 좀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오늘은 이해되셨죠? 마치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같은 것들이 정부 허가가 났다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직까지 기술력은 부족하겠지만 쌓아나갈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매력적이겠죠. 자, 여기에다가 삼성 계열사와 자동화 테스트를 좀 시작합니다. 삼성전기가 공정 자동화에 사용할 로봇팔을 만드는 A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MLCC는 이제 반도체 시장에 이제 거의 뭐 전자시대의 거의 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부가 반도체용 기판인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등 다양한 공정에 로봇팔을 투입해서 비용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로봇 기술을 활용한 비용 감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이제 보통 로봇팔이라고 한다면 이런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내놓은 로봇팔이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플라이브이라는 기업하고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양팔 로봇 팔인데요. 자동차 헤드램프 조립 자동화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반도체까지 만들 수 있는 로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로봇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단 하드웨어 기술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 투입시켜서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해주는 회사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재 플라이브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에 바로바로 투입해서 그렇죠. 마치 이제 이런 겁니다. 기본적인 뭐 뇌라든가 사실상 로봇에 있어서 두뇌라든가 몸체를 다 만들 수는 있어도 그 현장 투입시켜서 학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학습시키는 과정을 플라이브 같은 기업들이 하는 거죠. 현재 현대차 그룹에 현재 투입되고 있는 로봇도 클로봇이라는 로봇이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이 관여해가지고 로봇 투입들을 직접적으로 좀 최근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이제 플라이브 같은 기업도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사실 이 기업을 투자할 건 아니니까 설명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최근에 초기 세팅 및 재프로그램 비용이 최대 80%까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초에 이제 원래 로봇을 이제 투입시킬 때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걱정이거든요. 초기 비용이 비싸요. 그러니까 로봇이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매달 나눠서 월급을 주면 되지만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부담인데 그래서 이자가 비싸면 아마 초기 도입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도입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80%까지 초기 세팅 비용을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줄여놔야 자연스럽게 도입을 많이 시키겠죠. 요즘 금리가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초기 세팅 비용을 낮춰놓으면 전자제품, 가전제품 등 다양한 제조 공정으로 확장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미 테스트에 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봇팔들이 본격적인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근데 이것만 들어보면 주가는 이미 직전 고점 넘어서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단 말이죠.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양산에 조금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공장을 새롭게 짓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작년 2024년에 계약을 체결해서 그 세종시에 본사를 짓고 있습니다. 새롭게 삼성에 삼성에 인수되기도 했고 하니까 새롭게 이제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본격적으로 신사옥을 짓는데요. 언제까지 완공 목표냐면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규모로 해서 지금 현재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규모로 해서
2025년도 이번 연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을 누구에게 맡겨서 하고 있냐면 이화공영이라는 건설 회사를 통해서 건설하기로 계약을 좀 체결했습니다. 신축재 시설은 현재보다 2배 이상 확장된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건 단순하게 많이 생산할 수 있어가 아닙니다. 초기 도입 시장에서는 무조건 필요한 게 이제 그 적절한 가격이거든요. 규모의 경제, 생산의 능력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비용이 감소합니다. 생산 원가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게 되겠죠. 기업들 입장에서 그냥 삼성 계열사가 비싸게 사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그냥 구조로 무조건 밀어주기 식으로 하면 여러 거 말 나옵니다. 그죠? 자기나 계열사 밀어주기 한다라고 대놓고 밀어주기 한다고 말 나오죠. 적절한 생산 단가, 정말 경쟁력 있는 생산 단가를 만들어놔야 대량 납품이 사실상 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생산 능력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애초에 생산 능력도 늘리고 생산 단가도 낮출 수 있으니까요. 이보다 현재 중요한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세종시 사옥 신축공사 착공식인데 이화공영이라는 기업이 최근 기업 회생 신청을 했죠. 물론 회생 신청하고 나서 한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바로 회생 신청을 취소하기도 하고 진행했었는데요. 그래도 문제가 났다. 기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문제죠. 기업이 기존에 수주를 받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수주를 받아놓은 것들이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적자를 보게 생긴 겁니다. 건설 사업도 별로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주 사업은 적자가 더 많이 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심지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신규 수주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지금 금리도 굉장히 높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아지는 기업이 흔들리는 모습들까지 나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화공영이 만들기로 해놓고 이거 못 만드는 거 아니냐. 심지어 기간이 좀 길어지는 거야 그럴 수 있는 얘기죠. 길어지는 건 둘째 치고 이거 못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생겨가지고 양산에 진짜 큰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과거부터는 계속해서 주가가 대장주 흐름을 보여다가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거의 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 스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에 추천드린 스맥이 50% 올라갈 동안 올라가봤자 15% 정도 굉장히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불편한 상황이 주가가 안 갈만합니다. 현재 2025년도 4월 기준에서 진행률이 40%에 달해야 되는 시점에 20%밖에 진행이 안 됐고요. 현재 시점에는 몇 퍼센트인지는 아직 공시가 나오진 않았으나 이제 진행률이 생각보다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 공사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투자해볼 때 고려해 보겠죠. 고민해 되는 시점이죠. 물론 물어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이화공영 측은 모두 기업 회생에도 신사업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한다. 문제없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3주 뒤에 회생 절차 신청을 취소하고 부동산 매각, 대주주 지분 처분, 그리고 유상증자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 계획을 발표했으나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해당 문제가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근데 뭔 소리냐 기업 회생 신청을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화공영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고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 저는 지금 현재 이화공영이 하고 있는 기업 회생이 거의 쇼에 가깝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쇼라고 하냐라고 하면 이화공영이 이렇게 사실상 이화공영이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주가가 많이 하락하잖아요. 주가가 하락하면 이득을 보는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인데요. 경화의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손해보는 구조고요. 근데 기업을 오너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왜냐? 기업 승계를 싸게 할 수 있거든요. 이화공영의 승계를 위한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현재 상황입니다. 최상규 회장에서 장남 최종찬 대표이사로 승계가 이미 진행 중이고요. 이미 어느 정도 경영 승계가 마무리된 이후 지분 승계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도 말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분 취득을 또 최종찬 대표가 한 이력이 있죠. 그래서 지분을 계속해서 취득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최삼규 회장님이 들고 있는 이 지분이 이제 결국에는 최종찬 대표이사로 옮겨가야 돼요. 옮겨가야 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유상증자를 할 대로 했고,
지금 이제 막 넘어가야 될 구조라고 좀 보고 있는데, 문제는 최삼규 회장님이 최종찬 대표한테 이렇게 옮기는 즉시 주목할 만한 게 바로 엄청난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리스크, 오너가들 입장에서는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안 주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앞서 보셨다시피 이번 기업이 위기다라는 것을 이제 대놓고 알리는 거죠. 예. 3주 뒤에 취소시킬 절차, 그 회생 절차를 여러분들 이걸 대놓고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까? 보통 정상적인 기업이면 안 알리려고 하겠죠. 근데 이걸 알리면서까지 이제 지금 이제 이 기업이 우리 기업이 문제요라고 홍보하고 다닌 거죠. 주가 떨어져라라고 이제 사실상 이제 기도한 것과도 다르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주가는 급락했고 주가는 저점에서 거래 정지에 들어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반토막 정도 났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제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들고 계신 주주들 입장에서 얼마나 피눈물이 나는 케이스겠습니까? 그죠?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현재 상황에 이제 결국에는 그래도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렴하게 넘길 거니까요. 위에 보셨다시피 부동산 매각, 그리고 대주주 지분 처분. 왜 하필 여기에 들어가나 의문이죠. 대주주 지분 처분.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겠다. 당연히 대주주 지분을 누구한테 팔겠습니까? 최규삼 회장님께서 최종찬 대표한테 팔 가능성이 높겠고요.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누가 받겠습니까? 최종찬 대표이사가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렴하게, 정화에게 지금 가격만 하더라도 반토막 난 가격으로 경영권 승계에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세금도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상 상속세율의 부담까지 덜겠다는 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뭐 채무 부담을 일부 줄일 수도 있겠고요. 국가한테 시청을 해서 우리 열심히 기업 회생시켜보려고 한다. 일자리 지킬 테니까 이 나오고 있는 빚 좀 탕감해 주세요. 라고 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큰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는 주주들이 볼 가능성이 높은 구조지만 정확히 사실 우리가 이화공영을 투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사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생각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일지 좀 덜 움직이는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 사실 그냥 너무 뇌피셜에 불과하잖아요. 그럼 기업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 봐야겠죠.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이화공영의 금융감독원 금감원 공시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에서 따왔습니다. 금감원 공시 내용인데 여기 보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라고 해서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기업의 매출의 몇십 퍼센트 이상, 몇 포인트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 나오는 공시 내용인데요. 뭐 신규 계약 체결도 그렇고 기존에 있었던 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이 수정됐을 때에도 이런 공급 계약 체결이 나옵니다. 모든 공급 계약이 다 나오진 않지만 규모가 큰 것들은 나오는 거예요. 최근 들어 보면 이런 공급 계약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 공시들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이 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대웅바이오에게는 지금 현재 건설 계약 기간이 조금 미뤄지긴 했습니다. 3개월 미뤄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완공까지 할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공사 다른 대웅제약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미 신축타워 공사 같은 경우 한미타워죠. 한미타워 같은 경우에도 계약 금액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보시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서 좀 더 받은 거겠죠. 그죠? 좀 더 돈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월드컵 대교 건설 공사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비용은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정정 후 좀 계약 금액이 좀 변경이 됐다. 공사 진행에 따라 좀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 변경들이 일어나고 공시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긍정적으로 좀 개선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삼성과의 협업을 통해 본격적인 로봇 상용화 테스트가 시작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문제가 양산이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신사옥은 조금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건설은 정상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양산이 진행되게 되면 가격 단가도 낮아지고 생산 능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장만 확보되면 대량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있는 로봇 기업들 중에는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당장에 그래서 저평가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기업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말로 가면 갈수록 공장 완공 시기가 다가오고 좀
미뤄지더라도 내년도 1분기 정도에는 기대감을 좀 키우면서 주가가 큰 움직임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현대가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하면 삼성도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국내 기업들의 양산이 로봇 양산이 하나씩 거의 확정치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가전제품 시장에서 세계 1위인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동화 설비, 반도체에서도 그렇고요. 다양한 자동화 설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연말에서 내년 1분기 안으로 완공이 되면 대장주격 종목으로 변화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 가져두고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선 메인은 일단은 현대 오토웨버를 먼저 보시고요. 실적이 일단 증명된 기업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황에 따라서 대장주로 변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관심주 넣어두셨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건설 공장이 다 완공된 거 확인하고 찍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하겠죠.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한 두 개의 종목 말씀드려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내 생각과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종목도 있습니다. 종목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상용화를 준비하는 로봇들이 메인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가지고 가시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데는 성공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결국엔 상용화 기업. 그냥 기술력이 좋아서 괜찮아질 것 같아. 이건 그냥 그 상상으로 하는 얘기 말고요. 진짜 돈을 벌릴 것 같은, 지금 로보틱이 진짜 돈이 벌릴 것 같으니까 주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스펙, 진짜 돈이 벌릴 것 같으니까 상승하고 그런 거거든요. 실적 증명이 이미 됐거나, 실제 이미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는 기업들. 이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도 이걸 포커스로 맞춰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제시해 드린 거고요. 신규적으로 여러분께 다른 종목들도 다 상용에 맞춰서 종목들을 아마 찾아보게 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종목, 대장주격 종목을 편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또 두 개의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유익한 종목들 또 찾아보면 여러분들께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 항상 심사임당 채널에 제가 나올 때마다 구독 버튼 항상 잘 시청해 주시고,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도 놓치지 말고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심사임당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심사임당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온더블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용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이야기는 조선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바로 하나오션 다음 조선대장 이주식 10월 무섭게 올라갑니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 오늘의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권 종목 두 가지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현재 자리에서 매출 영업이익 상승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자세하게 준비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설명드리지만 요즘에 한미 협상이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가장 빠른 협력을 이뤄냈고 가장 빠르게 계약까지 체결한 업종이니만큼 흔들림이 있을지언정 눌림목이 나와도 매출 영업이익 성장이 나오면 다시 저점에서부터 지금 현재 추세를 돌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섹터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같이 조정받는 증시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이니까요. 꼭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종목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 조선 관심주 두 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해 드릴 건데요. 종목 이름은 첫 번째는 삼형 엠텍이라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오리엔탈 전공이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흔하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큰 조선 빅3 기업은 아니에요. 바로 조선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냥 기자재들 중에서도 특이한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해당 기업들은요, 각각 제품들마다 우리나라 국내 기준에서 점유율이 과반이 넘어가는 굉장히 이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부품들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왜 도대체 지금부터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간략한 설명부터 왜 삼형엠텍과 오리엔탈 전공이 그들 중에서 특히나 좋아 보이는지까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첫 번째입니다. 최근 들어서 다양한 무역 협상에 대한 논란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정상회담을 통해서 MOU를 체결한 것이 바로 지금 이 조선 관련된 섹터입니다. 과거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발전, 에너지 항공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양해각서, MOU라는 건 보통 이제 양해각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제 그냥 기존 계약서하고 좀 다른 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네, 사실 미국이 한국한테 같이 이제 체결한 건 사실상 이제 법적 효력이 없긴 하지만 책임을 일부는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완벽하게 이제 법적으로 자유롭진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뭐 양해각서의 특징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양해각서고요. 다수 체결하면서 조선업 협력 강화를 본격화했습니다. 특히나 그들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협력은 이 조선 MOU에서 나왔는 데요. 도대체 어떤 협력을 맺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협력은요. HD 현대가 한국산업은행과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보유한 미국 투자사 지금 이제 서버러스 캐피탈을 지금 이제 수십억 달러 규모 공동 투자를 조성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산업은행하고 현대하고 돈 들여서 지금 이제 미국 회사 도와주라는 거죠. 특히나 필리핀 지역에 이 미국에 보유한 조선소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군 조선 기업들 이제 선박들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혹은 정박해 있기 위해서 지금 이제 현재 지리적 위치 때문에 해당 자리를 인수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으나 사실상 기술력이 좀 부족으로 제대로 된 수준은 받지 못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한테 알려주라는 거죠. 미국 조선업, 해양 물류 인프라, 첨단 해양 기술 등 미국과 조선 동맹국의 해양 역량을 재건, 그러니까 다 망가져 있는 시설들 다시 살려내라 이거죠. 재건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HD 현대는 이를 시작으로 선박 건조, 기술 지원, 인력 양성 등 미국과 조선 협력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냥 사실상 기술 이전 협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냥 대놓고 말해서 미국 살려줘 이거죠. 너네 기술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수주 일부 내어줄 테니까 너네 진짜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협약을 좀 맺은 거죠. 두 번째 협력도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삼성중공업이 맺은 건데요. 삼성중공업과 비거마린 그룹인데요. 미국 해군의 지원함, 유지보수 운영과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전략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비거마린 그룹은 미국 자체에도 이제 지금 현재 도크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도크라고 한다면 선박을 뭐 수리할 수도 있고 건조할 수도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리건, 워싱턴,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등 4개 주에 미군 인증 도크와 수리, 가공 시설을 보유한 미국의 대표 지금 현재 MRO 전문 조선사로 미군 함정 유지보수와 현대화 그리고 특수임무 선박 정비를 수행해왔습니다. 이런 기업들한테 역시나 함께 MOU를 체결해서 다시 기술력을 끌어올리라라고 현재 지시를 한 거죠. 이 또한 역시나 기술 이전 협약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을 보면 기술을 받고 수주를 받는 것도 물론 좋긴 한데 사실상 기술 이전 사실 이런 계약들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입장에서 HD 현대하고 현재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협약을 봐도 여러분들께서 좀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분명히 이 큰 기업들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수주를 나중에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수주 계약 체결인 거 별로 없잖아요. 사실 조선 3사는 건조라고 해서 배를 만드는 계약 정도는 체결해야 진짜 남는 장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그런 계약은 들어온 게 없잖아요. 그죠? 아직 뭐 유지보수 계약만 체결했지. 이건 뭐 돈이 별로 안 되니까. 그죠? 이거 조금 계약해 놓고 애초에 건조 기술 달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건 기업들한테는 큰 기업들한테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면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겠죠. 한국의 조선 기술을 이용한 건조 기술 그리고 유지보수 기술을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사실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을 활용해서 배를 만들고 유지보수 해왔지 해외 기업하고 협업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국의 공급망을 그대로 사용해서 건조할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미 도크
선박을 만드는 공간이 이미 가득 차 있어서 늘어날 수 없는 조선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그 이외에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조선 기자재 기업들의 성장이 기대된다. 특히나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제 미국의 그 선박을 건조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수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직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 기대감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실질적인 진짜 돈을 버는 곳은 바로 기자재 기업들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이제 그 유지보수에서도 기자재들이 많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배를 하나 만들 때 부품이 딱 한 개만 들어가는 부품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죠? 이런 물론 이 부품은 선박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뭐 물론 매출도 잘 날 그 적게 이 품목 하나당 단가가 높기 때문에 뭐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새롭게 배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배 부품 하나밖에 안 들어가 가는데 이거 뭐 돈이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많이 벌 수 없어요. 결국 배를 만드는 시간이 걸리니까 하나 만드는 6개월은 걸리잖아요. 하나의 이제 도크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이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유지 보수 계약이 나와야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죠. 뭐 새로운 배를 만들지 않더라도 보통 보수하는 데는 이 배를 선박을 만드는 것보다 6개월보다 훨씬 짧게 들거든요. 훨씬 짧은 시간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 보니까 유지 보수 관련된 기자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계약을 살펴보면 조선 3사는 기대감은 있으나 아직 돈이 들어오진 추가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만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그리고 그나마 지금 이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이 매력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자재들 중에서도 어떤 기자재가 가장 매력적인지를 봐야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짝짝 뽑아보면 이러합니다. 특징을 보면 결국에는 화물 보급함입니다. 화물 보급함. 그러니까 최근에 현대하고 한화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한 선박이 이 화물 보급함입니다. 밑에 보시면 최근 들어서 한화가 받은 지금 현재 선박도 그리고 삼성이 받은 선박도 전부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선박인데요. 이렇게 좀 낡아 있었던 배가 좀 깔끔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러면 이 선박의 여러분들 특징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선박에 그냥 선박이구나라고 그냥 지금 이제 화물선이구나라는 것 정도로 끝내시면 안 돼요. 도대체 이 배가 다른 배에 비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선박에 비해서 이동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동력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겠죠. 그리고 이 동력 장치들의 유지 보수가 굉장히 많겠죠. 왜냐면 이동 거리가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많이 달린 자동차가 엔진에 문제가 생기거나 바퀴에 문제가 생기거나 타이어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뭐 조종하는 거에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기듯이 이 동력 장치들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물선이기 때문에 선박이 크레인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선박들에도 크레인이 탑재가 되지만 특히나 이제 좀 확대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보시기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개, 네 개, 다섯,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양쪽에 최소 2개씩은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선박마다 좀 차이점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헬기장 정도를 좀 가지고 있다 정도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저는 일단 크레인이 많이 달려있다는 거죠. 특히나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달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선박들은요 물 위에 떠 있잖아요. 선박이 가까이에서 2개의 선박이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있는 것은 배 입장에서도 선박 입장에서 굉장히 리스크입니다. 부딪히면은 망가져서 가라앉을 수도 있으니까요. 극단적으로 보면요. 망가질 수도 있겠고 가라앉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현재 이 크레인들이 최대한 많이 탑재시켜 놓고 최대한 빨리 전달을 하기 위해서 현재 크레인 숫자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박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녹슬어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염분 때문이잖아요. 사실상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당하는 부품들이 많이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 화물선의 특성상 이게 고장나면 의미가 없는 선박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항상 유지 보수하고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그래서 매출을 벌 수 있다라고 현재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쪽에서 부품이 많이 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린 종목이 삼형엠텍하고 오리엔탈 종목인데요. 정확히 삼형엠텍은 동력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력, 엔진 이쪽이라 보시면 되고 오리엔탈 전공은 크레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국내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기업들이거든요. 하나씩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것만 사실 보셔도 됩니다. 오리엔탈 전공이 기대는 이유는 뭐냐면, 국내 선박용 크레인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 1위를 기록할 만큼, 차지하면 1위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점유율이 높은 기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주요 조선소에 선박용 크레인을 안정적으로 납품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HD현대,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빅3 조선사가 주요 고객사입니다. 조선업 경기의 회복에 힘입어서 풀가동 중이며 고부가 선박 수요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상황이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오리엔탈 전공 보시면 이 이외에도 화면에 보시는 이런 크레인들, 배 선박 위에 만들어 놓은 크레인입니다. 이 크레인 이외에도 다양한 크레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 직접 들어가 보면 다양한 크레인을 현재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다양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크레인 이외에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크레인들 있고요. 그리고 이런 구명보트들, 그런 구명보트들을 조금, 내릴 수 있는 장치들도 직접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그 배 위에도 뿐만 아니라 지상에도 크레인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당히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이 최근에 매출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매출 같은 경우에도 누적치 대비해서도 개선이 되는 모습들, 특히나 누적치가 매력적인 모습이죠. 작년 반기 대비해서.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판매하는 제품이 똑같을지언정 그래도 특히나 이제 제품이 비싸게 팔린다는 거죠. 품귀 현상이 생기고 다들 선박들 만들고 추가적으로 크레인이 또 필요할 것 같으니까 오리엔탈 전공의 영업이익이 특히나 빠르게 개선이 되는 모습입니다. 3분기 4분기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특히나 유지보수 사업이 본격화될수록 더욱더 좋은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만한 종목 삼형엠텍. 삼형엠텍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삼형엠텍에 대해서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형엠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매력적이냐라고 하면 삼형엠텍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지를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실제 삼형엠텍의 제품들을 직접 들어가 보면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제품을 지금 이제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대략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삼형엠텍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일단은 그냥 아무거나 그냥 단순하게 대기업들이 찍어내라는 제품만 찍어내는 기업이 아닙니다. 내진 설계를 할 만큼 이 물리적인 지금 관심이 물리적인 법칙과 물리적인 작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런 것들은 내구력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특히 내구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 중에서도 다양한 이제 소재들과 장비들과 다양한 것들을 만드는데 특히나 선박 관련된 제품들이 매력적이죠. 어떤 선박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있을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박 부품 가보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게 지금 사실 메인이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엔진을 받쳐주는 지금 장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엔진을 이제 고정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왼쪽에 보이시는 엔진 덮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동력 장치와 관련된 것들, 밑에 이제 프로펠러 돌아갈 때 프로펠러를 고정해주는 장치들, 혹은 프로펠러에 지금 현재 부분에 껴놓고 줄이라든가 뭐 이런 그물 같은 것들이 걸리면 자동으로 잘리게 해주는 장치들 같은 것들,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서 현재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이게 뭡니까? 다 동력장치와 관련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이들 중에서 특히나 이 엔진을 잘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고정시키는 이 장치가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입니다. 사실상 중국 시장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사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이 중국을 제외하면 거의 그냥 독보적인 1위를 달릴 만큼의 엄청난 판매가 잘 되는 제품이에요. 이 해당 제품이 당연히 국내에서도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요. 세계 시장 점유율도 60%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이런 개통 지금 현재 동력장치 계통의 제품들이 팔려나가면 팔려나갈수록 당연히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특징적인 부분들이 존재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삼형엠텍 같은 기업들도 너무나도 매력적인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제 삼형엠텍이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기대되는 이유를 정리해 보면 당연히 조선 3사, 한국의 조선 3사도 다 참여하고 제품을 납입하고 있고요. 특히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지금 이제 메인 베어링 서포트 장치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해당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좀 특징적인 게 있으면 보통 우리가 광산에서 광물을 캐고 나서 기차가 지금 현재 짐칸을 끌잖아요. 그 짐칸이 바로 팔레트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이런 팔레트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7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이제 단단한 내구성이 강력한 장비를 만드는데 특화가 돼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형엠텍의 매출, 최근 매출도 간단히 보셔야겠죠. 최근 매출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직전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도 작년도 대비해서도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해당 기업도 역시나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이 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나는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고민이다라고 하시면 삼형엠텍과 오리엔탈 전공 이 두 가지의 기업을 반드시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게 괜찮다라고 보여지니까 반드시 이 두 개의 종목, 다른 종목 말고요. 이 두 개의 종목을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삼형엠텍 그리고 지금 현재 오리엔탈 전공 최근 들어서 지금 한미 협력 잘 나오다가 지금 이제 오늘 최근 들어서 한미 협력이 좀 삐그덕거리는 무역 협상이 잘 안 되는 모습 보여주니까 과도하게 급락하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요거는 급락하는 게요. 여러분 사실 그 오리엔탈 정하고 삼형엠텍하고 저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삼형엠텍하고 이 오리엔탈 전공의 주요 매출처가 다 어디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한국 조선소에서 유지 보수하고 한국 조선소에서 새로운 선박을 만드는데 납품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와도 저는 오히려 땡큐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잡아봐야 된다 봅니다. 급등한 자리에서 절반 이하 가격으로 떨어졌을 때가 저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오리엔탈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급등한 이력이 있는 파동에서 절반 가격까지는 내려와 줘야 여러분들께서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곧 조금만 더 다음 주에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본격적으로 분할 매수를 시작할 수 있을 만한 가격이 온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단기적인 관점도 매력적이고요. 중장기적인 관점도 워낙에 매력적인 상황이니까요.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를 두 번째 좀 전달해 드립니다. 이제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 사실 그 전까지는 너무 비싸서 다른 종목을 좀 제시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를 생각해서 다른 종목 제시해 드렸다가 이렇게 주가가 내려올 수 있는 너무 좋은 종목이 싸게 내려오는 좋은 상황에 오니까 다른 주식을 말씀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해당되는 여러분들께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들이 찍어서 전달해 드리게 됐는데요. 그만큼 이번에 기회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눌림목 자리에서만 잘 잡으시면 대장주권 종목으로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니까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달 다 해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회 꼭 잡으셔서 수익 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항상 심사임당 채널에
채널에서 항상 감사하게도 항상 불러주셔서 여러분들께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올라올 때마다 항상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항상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는 더 좋은 종목들, 더 좋은 분석들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온더블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용력도 항상 잘 기억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심사임당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없으시죠? 항상 좋은 채널은 구독 버튼 눌러주셔야 됩니다.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서 항상 잘 응원해 주시면 항상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